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대본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왔는데요.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도 금방 처리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정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인터넷은 우리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MC님. 안 그래도 저희 예전에 법조인 선배님들은 뭐 하나 찾아보려고 하시면 그 큰 법전 다 찾아보셔야 되고요. 뭐 예전 판례 찾아보시려고 하면은 직접 법원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자료를 뒤적거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 요즘 뭐 컴퓨터만 있으면 아니면 그냥 핸드폰만 있어도 이런 거 쑥닥쑥닥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엄청난 발명품이 있죠. 바로 바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예전에는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런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퀴 정말 중요한 발명품이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길거리나 보도나 이 바퀴 달린 그 자동차 수단이 뭐 없는 곳이 없고 맞아요. 너무 많잖아요. 특히 자동차가 요즘은 그하급수적으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자동차 등록된 자동차 네. 수가 대충 한 2,500만 대 이상은 된다고 와, 하더라고요. 정말 많네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또 어느 집은 자동차가 뭐 집집마다 가족 수대로 한 대씩 있는 집도 너무 많고요, 사실. 맞습니다. 이런 자동차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자동차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만큼 또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교통사고 올바른 해결의 모든 것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훈일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나은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로교통법은 사실 운전자라면 질서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누구나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매년 바뀌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게 또 강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또 그래서 먼저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중 안전속도 5030 정책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속도 5030 정책 이게 대체 뭔가요? MC님 이거 정말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이래서 요즘 뭐 사실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도로 지나다 보면 저도 오늘 운전해 오면서 플랜카드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봤거든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나중에 고지서 폭탄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은요. 보행자 통행이 좀 많은 도시부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 도로는 50km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60km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택가 등 이면 도로에서는 30km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말해요. 1970년대부터 이제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었던 거고요. 이제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걸 적용해라 이런 압박을 좀 받아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2019년 4월 19일에 시작해서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서 올해 4월 17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030 정책 이 시행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시범 운행을 해봤는데요. 부산에서 먼저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제 57.5% 감소했다. 이런 그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또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정도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의 감소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19년도 11월부터 부산은 전면 시행을 했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20년도 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33.8%나 감소하는 효과를 봐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 안전을 좀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차 막히는데 달릴 수 있을 땐 좀 달려야지. 그렇죠. 50km로 제한하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면은 교통체증 더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워낙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생각한 것만큼 그런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체증이 일어나는 거는 또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전속도 5030 정책 이걸 시행해서 정말 운전에 또 자동차 사고의 예방이 된다면 정말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일부에서는 이거 시행해갖고 이거 벌칙금 이거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게 되나요? 예,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제한 속도보다 초과하는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면 4만 원, 20에서 40이면 7만 원, 40에서 60이면 10만 원, 80 이하면 13만 원이고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의 경우 제한 속도보다 초과하는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면 3만 원, 20에서 40이면 6만 원, 40에서 60이면 9만 원, 80 이하면 12만 원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면 벌점이 부과되는데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벌점 부과가 2, 3회이면 5%, 4회 이상이면 10% 정도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121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제한 속도보다 80km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하는 속도가 100 이하이면 30만 원의 벌금 구류, 100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3회 이상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제재가 사실 상당하네요. 와, 이거 징역까지 갈 수 있다니 정말 운전자분들은 정말 이 법칙을 잘 숙지하셨다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시행하게 된 만큼 최대한 좀 준수해 보면서 어떤 효과 있는지 좀 지켜보는 그런 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한테 온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안전운전을 해왔다 자부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낸 적이 없는 모범 운전자였어요. 그날도 늘 지나다니던 골목이었는데 학교가 근처에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서행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며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갑자기 골목에서 제 차로 뛰어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정말 다행히 아무도 부딪힌 사람이 없었지만 속도가 아주 조금만 더 빨랐거나 아이들이 더 빨리 뛰어왔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놀란 제가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모두 도망가 버렸고요. 그날 이후 운전에 트라우마가 생겨 제대로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와, 사연을 읽는 제가요, 그냥 정말 가슴이 깜짝 철렁했습니다. 놀랐어요. 아니,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아니, 요즘 아이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거죠? 주행 중인 차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차를 뒤쫓아가는 수준을 넘어 사고 나기 직전까지 장난을 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런 장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장난을 당하는 운전자 입장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므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해서 다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제가 잘 안전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민식이법 놀이, 이거 정말 별 놀이가 정말 안 다 되죠, 생기고 이거는.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민식이법, 이거 대해서 아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우리가 없잖아요. 네. 사실 아마 아동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법 책임에 대해서 규정된 거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 민식이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네, 워낙 뉴스에서 이슈로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구나, 어떤 법이 개정이 됐구나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운전자의 그런 처벌 수준을 높였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신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민식이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 두 부분이 사실 변동이 있었던 거거든요. 먼저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랑 그리고 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다음 부분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그 법률 개정을 통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제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낸 경우에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이 바뀐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 처벌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이 좀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운전자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 속도인 30km, 시속 30km의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 이때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그런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을 처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징역형이 바로 규정이 되어 있고 벌금형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최하 징역이 3년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형량이 높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뉴스가 항상 나오는 부분이 운전자가 이제 시속 30km라는 안전속도 의무를 지키고 주행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이 되면 과실이 조금이라도 그게 과실이 5%든 10%든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 법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으면 바로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 이거 아이들 우리가 정말 잘 주의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 장난친 아이들한테도 이거 분명히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달리는 차 일부러 이렇게 뛰어드는 아이들, 이거 어떤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소위 민식이법 놀이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어떤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13세 미만 어린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고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라면 운전자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갈수록 도를 넘는 아이들의 장난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도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네. 정말 재미로 이렇게 장난을 친다는 거, 이게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나 학교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고 정말 감시를 잘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며 끼어들기를 하다가 미처 사각지대에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정신도 잃었고 뒷차는 빨리 차를 빼라고 크락션을 울려대고 결국 보험회사에다만 연락을 취한 뒤 오토바이 운전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 보였으나 병원에 가시도록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제가 제대로 조치를 한 건지 교통사고가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냈다.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제가 이렇게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당황을 해서 필요한 후처리,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고 내가 속도를 지키고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잖아요. 순간에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제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나와 함께 이제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통사고는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그리고 또 당하게 되면 너무 놀라서 속수무책으로 평소에도 이성적인 분들도 교통사고 당하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몰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그 매뉴얼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한 6가지 정도 추려봤거든요. 벌써 너무 복잡한가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6개라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만약 피해자가 발생했다, 다친 분이 있다, 바로 119에 신고해서 적절하게 그 의료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급선무겠죠. 119에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112에 전화 거셔가지고 이제 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요즘 휴대폰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현장 사진을 좀 상세하게 남겨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현장 사진 남겨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스프레이 같은 거 트렁크에 갖고 계시면 이제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 사고 지점 같은 거 좀 표시를 해주실 수 있다면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목격자 진술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고 목격한 분 있다면 먼저 연락처 같은 거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블랙박스 좀 확보해 두셔야죠. 블랙박스. 그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특히 블랙박스 같은 거 제대로 잘 달아놓지 않으셔서 제대로 안 찍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치 같은 거 잘 달려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 주변에 어디에 CCTV 있는지 다른 차량 블랙박스 중에 내가 확보할 만한 그런 블랙박스 있었는지 이런 부분 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운전자라면 지금 말씀해 주신 매뉴얼을 정말 무엇보다도 꼭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난 외우기가 좀 그래 그러면 이렇게 메모지에 정말 이렇게 적어놨다가 차에다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녹화 끝나면 이거부터 정말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외워두시면서 이제 걱정 없으시겠네요.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이건 정말 꼭 대비해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시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1차선에서 직진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넘어 돌진해와 부딪히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아마도 유턴 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살짝 옆으로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이 부러졌고 전치 사주를 받았습니다. 제 차도 오토바이와 부딪혀 수리가 필요한 상태고 저도 크게 충격으로 타박상을 입었는데 이후 후유증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사고는 차가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입니다. 저는 직진 주행하던 상황이고 오토바이가 와서 정말 부딪힌 이런 상황인데도 제 책임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정말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이 정도인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이 사고는 차량과 차량하고 난 사고랑 적용이 좀 틀린 건가요? 또 사연자분 말씀대로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는 그 차량이랑 뭐가 좀 더 불리해요? 아마 이렇게 같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가요?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보다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둘러싸고 있는 게 맞아요. 없다 보니까요. 오토바이는 굉장히 크게 다치더라고요. 제가 보면.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즉 중상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자동차 사고 가실분쟁 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차량 대 차량 사고보다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가 차량의 가실을 10% 정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록 최근 자동차 사고 가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도 100대 0 가실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100대 0 가실을 인정하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경우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연자분 같으면 이제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될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 이 차량 수리비라든지 또 치료비를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보험회사 직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대인 접수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번호로 접수하면 해당 병원에서 보험사로부터 지불 보증을 받은 후 치료를 하고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상해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 접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 또한 정비업체의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의뢰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정비업체에게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 미수선 수리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기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먼저 지급받는 것입니다. 보험 사기에 온상이 되어 자기 차량에 같은 경우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반 가실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대물배상이나 쌍발 가실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미수선 수리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 정말 여러모로 너무 놀라시고 불편한 점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빨리 사고가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달 오토바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너무 밀리고 급한 마음에 빨리 달려가려다가 길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보행자는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었고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셨는데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4주를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저도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형편이 정말 넉넉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뭐 도로에 보면 그 배달 오토바이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배달 속도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빨리 배달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요즘 크고 작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 교통사고의 경우 이 적절한 합의금 이게 얼마 정도로 책정돼야 할까요? 맞습니다. 원래씨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배달 음식 워낙 많이 그렇죠. 먹다 보니까요. 뭐 쇼핑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음식도 정말 배달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주말에 뭐 하나 배달시켜 보니까 음식이 꽤 문시적인 먼 거리에 있었는데도 한 20분 네, 안에 너무 도착을 빨리 하는 와요. 거예요. 좀 편하기도 했지만 너무 무리해서 오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살펴보면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탑3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합의금 액수 어떻게 정하는 거냐, 적절한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이 있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먼저 답변 드리면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합의금, 합의해서 정하는 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다만 이제 실무상 어느 정도 뭐 이 정도의 액수로 뭐 진행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려 보면은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이제 진단 주수 1주당 뭐 한 50에서 70만 원, 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이드 대략적인 기준만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상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이제 14급 중 해당하는 그 금액을 지불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합의금은 치료비 외에 발생하는 기타 손해들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병원비뿐만 아니라 뭐 일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받는 손해도 계시고 원래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그걸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하시게 되는 그런 손해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책임보험이 있으면 치료비는 다 커버가 되지만 그 외의 손해는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의금에 이런 부분을 담아서 좀 보장을 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친 그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합의를 하신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그렇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합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정하실 때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단 합의를 하시는 게 가해자 측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주문하신 사람 막 기다려야 하니까 빨리 갖다 줘야 된다. 그렇죠. 이 마음도 이해하고 또 타 경쟁 업체보다 좀 빨리 갖다 줘야 돼.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본인과 또 그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또 규칙과 이 속도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정말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아주 멀리서 차가 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과속할 만한 도로가 아닐 뿐더러 그 정도 거리면 당연히 저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출 수 있었는데 제가 횡단보도 한두 걸음 정도 진입하고 나서야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미처 저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저는 다리와 팔을 크게 다쳐 전치 8주 진단이 나왔고 철심을 막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말이 전치 8주지 당분간 재활을 거쳐야 하니 몇 달 동안은 일도 못하고 생계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대낮 음주운전에 속도 위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험사 쪽에서만 연락이 오지 가해자는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대낮에 음주운전이라니요? 이거 요즘 음주운전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 이분 모르고 계신가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인데요. 이 가해자 어느 정도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또 이거 정말 이런 분은 음주운전, 과속 당장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권혜신님 뭐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맞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럼요. 하는데. 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삼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에서 0.2%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해 이상 위반한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인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진 10주에서 12주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사형과 같은 음주운전에서 구속 여부는 재범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누번 기간인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4회 이상 적발되었는데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뭐 병원비나 뭐 생활비 이렇게 금전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가해자분이 아주 이렇게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합의를 했으면 그럼 이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또 딱 MC님이 짚어서 물어봐 주셨어요. 운전자와 피해자가 모두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피해자와 합의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그런 경우는요,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좀 경미한 교통사고거나 교통법규 위반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2조 1항과 제3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우리가 합의라고 볼 수 있고요. 혹은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치료비 외에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시게 되는 이유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든 교통사고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또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고 미조치 및 도주를 한 경우나 뭐 신호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한 경우 이런 경우엔 다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이 우리 사안처럼 이제 음주운전이나 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를 해주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아주 쓸모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운전자는 자기가 받게 될 그런 처벌을 좀 경하게, 좀 덜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제 죄에 맞는 형을 정할 때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해 줬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합의를 해줬느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든 안 받든 그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 다친 사람이 사실 뭐 합의 이걸 떠나서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뭐 금전적인 제시하시면서 합의를 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반성과 사과가 전제가 돼야겠죠. 급선무인 것 그렇죠. 같아요. 반성과 사과를 전제한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에 있는 합의라면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통사고라는 게 당사자는 충격도 있고 물리적인 손해가 정말 너무 많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이런 힘든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연자분 너무 힘드시겠지만 또 몸도 마음도 빨리 건강해져서 좋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나름 안전거리를 지키며 운전하고 있었는데 급정거하는 앞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니 법에 따라 보상을 당연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동승자가 장기로 입원해버리는 겁니다. 분명 그 정도 사고가 아니었고 너무 억울한 마음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상황을 몰고 가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있죠. 네. 사연자분처럼 뭐 피해자 측에서 대인 접수를 딱 해놓고 장기간 막 입원을 하는 경우 저도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입원 환자들끼리 치킨 시켜 드시고 예상했던 것보다 이거 뭐 치료나 이런 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그럼요.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일명 나이롱 환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이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런 가짜 환자를 대비하여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것처럼 속이고 조기 축구회를 다녀온 사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고자 몰래 촬영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보험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방어권 확보를 위하여 증거물을 수집할 수밖에 없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선량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및 환수 관련 소송에서 이렇게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당사자로서 억울하시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요즘 뭐 교통사고, 사기, 이거 정말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이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 근데 이렇게 뭐 가짜로 입원을 해서 나 아파 막 이러다가 가짜로 막 외출도 하고 또 음식도 막 시켜서 치킨도 아까 말씀해 맞아요. 시켜서 막 본인들끼리 막 이거는 완전 사기잖아요. 근데 이런 그 고의로 보험금을 노리고 이렇게 입원하는 경우 이렇게 특별하게 뭐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뭐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처벌받으시는 행위예요. 이런 거 정말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 너무 놀래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국민들 다수가 보험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당수급해 가시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험사기 특별법,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상습범이거나 이런 거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습범이거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이런 보험 사기에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 정비 업체 종사자 등이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법을 아니까 그걸 다 이용해서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험 사기가 아무래도 좀 조직화되고 좀 대형화되고 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보험 모집인,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 관리업 및 그 종사원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거나 함께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 사기보다 또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좀 개정하자는 논의도 정말 지금 진행되고 계획적으로 있습니다. 짜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사연자분 정말 아무쪼록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전동 킥보드와 제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생각보다 그 속도가 상당하더라고요. 전동 킥보드가 제 차에 부딪히는 순간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상대는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다치진 않았는데 제 차는 흠집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보험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이거 정말 많이 늘어나서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도로교통법도 요즘 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아주 뜨거운 감자잖아요. 맞습니다. 뭐 난리야. 처음부터 이렇게 길 걸어 다니다 보면 한 10명 이상들은 그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 전동 킥보드. 이거 사고 났을 때 이거 정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이 보험 처리, 이거 자동차가 아닌데 이거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좀 혼선을 빚고 있었어요. 이제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이제 만 13세부터 탈 수 있는 것으로 했다가 얼마 지 않아 만 16세서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냐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와 관련한 딱 보험 상품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 전동차 관련해서도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한 보험도 좀 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여 업체에서 이제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용자가 일상배상 생활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이 보험으로 커버가 돼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험이 좀 정비가 되고 처리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이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 피해 보상을 좀 제대로 받으려면 좀 그거에 대한 팁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기억해 두실 점은 먼저 사진 같은 거 잘 찍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증거 싸움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 교통사고 나시면 당황하셔서 바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파손된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찍으시는 경우 있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사고 상황을 좀 조망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를 좀 큰 멀리 숲에서 좀 바라보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교통사고는 무엇보다도 일단 치료받으시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치료 같은 거 좀 잘 받아놓으시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이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정해진 부분에 뭐 정당하게 배상을 해야겠지만 또 이 과도하게 합의금을 또 이거 청구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그렇죠. 되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심리적 위축감과 어느 정도가 상당한 합의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도 쉽게 응하는데요. 우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고 손해배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셔야 하지만 위와 같은 성의를 보였음에도 가해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형사공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공탁을 하는 경우 형사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통상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 뺑소니 사망사고에는 5천만 원, 12대 중과실은 70만 원 전후, 뺑소니 사고는 100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탁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최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정한 사과 없이 공탁만 거는 경우 가해자가 진정서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나 다양하게 교통사고 법률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법대로 합시다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교통사고 정말 순간 찰나에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나만 조심한다고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려면 뭐 상대방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전자나 보행자나 서로 정말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심해야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안전 운전, 안전 보행 당부드리고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의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최변화 손님 나와주셔서 너무 많은 정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처음 방송이어서 되게 떨렸는데 MC분들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